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국장에 대한 영상을 또 오늘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의 변동성보다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어떻게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국장을 위주로 좀 오히려 증시 전망을 조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한 분석들 뭐 이런 것들도 조만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11월 증시 전망 예보 뭐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망들을 보면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자, 흐린 날씨를 해놓고 갈매기를 해놨어요. 만약에 지금이 진짜 진 바닥이고, 야, 이게 끝났다. 응?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갈매기를 했을까요? 뭔가 정말, 응? 이렇게 뭐 해변가를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시원하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리고 이쁜 미인분들이 여기서 비키니를 입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쵸? 에? 이런 걸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어떤 진짜 바닥이고 이제 끝났다, 내년에 코스피 3천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예요. 왜? 추가적으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태풍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게 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그 전에 이제 11월 초에 올린 영상이잖아요. 이게 지금도 11월 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조금 차트 분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스닥 150 인버스, 예, 고로 차트를 통해서, 선물 인버스를 통해서 왜 인버스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주식시장에서 예단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인버스를 막 하면서, 야, 공항이니까 인버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죠.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인버스 하지 말라. 그거 이제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재가 나온 거죠, 이번에. 그래서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 보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공매도 금지하면 외인 떠난다더니 폭풍 매수. 이유는 제가 이제 이 폭풍 매수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정도로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단타 있죠. 단타의 고수가 저는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누가 고수고 하수인지 이런 부분들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 공매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중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실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단타 고수들은 이쪽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이번 이 공매도는 실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옳아요.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1400이 간다든지, 이제 뭐야, 코로나 터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이상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카드를 쓰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지금 뭐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켜봤는데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척결할 거야. 뭔가 심판할 거야. 야, 또 검사 출신이잖아, 또. 어?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공매도를 금지할 거야.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실수를 하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송사고가 또 일어나.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고 저는 항상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계획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대본이나 이런 거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 정도로 저는 제 배경 지식이 뭘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제 공부할 것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배경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 방송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6개월간 이렇게 그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긴 해요. 저는 실수라고 분명히 얘기가 얼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 카드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우리는 손쓰기 어려워요. 왜 이미 공매도를 금지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공매도 금지 연장. 예, 그래서 카드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우리나라는 좋지가 않죠. 지금 경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거죠. 내년에 제가 전망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건데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 그 대외적인 변수는 이 이팔 전쟁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을 했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과연 한국 증시를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낙관론 이런 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낙관론. 이제 보면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매도 금지하니까 이거 호재다 끝이다. 이제 6개월간 증시는 무조건 떡상한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했으니까 이렇게 올랐잖아. 근데 이 오른 이유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 이거에 대해서 제발 왜 주가가 그때 코로나 때 그 올랐는지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건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른 게 아닌 건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건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시장을 한국에서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금융시장이라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문제 있지 우리나라 공매도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걸 제어한다면 어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겠냐고요. 공매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네 공매도 금지해? 야 한국 시장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 이해 가시겠죠? 자, 글로벌 분쟁, 장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부추긴다. 이거 뭐 제가 설명을 했죠.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이란이 갑자기 미사일 날리고, 이스라엘 막 때리고, 아니면 우리 팔레스타인 지켜줄 거야 하면서 갑자기 군대 파견하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란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뭔가 중동 지방을 결집해가지고 정책을 통해서 뭐 갑자기 원유 감산을 해버려. 막 그런 일들이나 뭐 별별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하자, 우리. 일단은 조심하고 보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틀렸어요. 당장 이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제유가. 그러나, 한번
지금 음봉이 나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1월에 단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나 또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공매도 문제처럼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빵 뚫어? 에휴, 끝이지 뭐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변수를 생각하라.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하지 말라. 뭔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인버스는 또 하지 말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제가 봤을 때 제 채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이해 못하면. 자, 본인이 인버스 하는 거는 선택적인 부분이야. 근데 나는 전략적인 제시를 하잖아. 인버스 하지 말라. 오늘 내가 설명할 거야. 또 이렇게 해도 할 사람은 마음대로 해. 본인이 이제 마이클 버리가 되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내가 그것까지 말릴 수도 없잖아. 나는 마이클 버리가 될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어떻게 말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딱 생각한 게, 아, 내가 이제 멤버십을 많이 하게 되면 금융위기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지만, 아, 이거에 대해서 해법 제시나 이런 금융위기 오는 혹은 대공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그렇게 전략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뭐 대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무조건 금 사라, 막 이런 거에 막 빠져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디테일하게 그런 설명들, 그런 해법들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아, 이거는 안 돼.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오바야. 오바고 그냥 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저를 후원해주고 뭔가 이해를 하시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설명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신 분들이 사실 멤버십 후원을 일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파월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대. 그래서 제레미 시겔 금리 훨씬 더 빨리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자, 저는 이제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국제유가의 이 상승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게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신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준이 이번에 우왕좌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 28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신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근데 역설적으로 소비 심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위축이 돼 버리는 거야. 와, 우리가 이제 지금 고용시장이 강하고 실업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니, 실업률이 낮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표에서 살짝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좀 상승세가 좀 더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12월에 갑자기 국제유가가 또 튀어. 아, 그럼 미치지. 그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고용이 팍 줄어버린 거예요. 우리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줄고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꼭 지켜보자. 일단 우리 절대로 장투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판단은. 그리고 뭐 솔직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최대 3개월 이상은 절대로 보유하면 안 된다. 사실 한 달 안에 팔아야 돼,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을. 이건, 이건 절대로 낙관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낙관론에 그냥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비관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더라도 막, 뭐 비중 막 늘려가지고 막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보면서, 이건 내가 좋은데 나 너무 사고 싶어. 그럼 그냥 담아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오늘 살짝 조정을 받죠. 왜 여기서 조정을 받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볼까요? 차트.
여기 지금 이평선이 62평선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오르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뚫고 여기서 끝난 거야. 어제 종가가.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요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혹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줄이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 왜?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역배열이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밀리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밀리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역배열에서 접근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역배열에서 나온 거. 그리고 지금 어떤 큰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닥으로, 진짜 바닥으로 보고 앞으로 증시가 이렇게 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3천 갈 거야. 이 생각은 시기상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없었고, 그랬다면 이 상황은 바닥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공매도가 6개월간 중지되는 이런 호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인 글로벌, 우리나라는 결국에 국제 유가에 따른 변수가 항상 존재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고,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봤어. 처음에 내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했다가 좀 지켜봤는데, 야, 이거 디플레이션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 이렇게 제가 굳어져 버린 거죠. 이제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여러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꽤나 강할 경우에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조금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하셔라.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 파동이 향후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점 돌파할 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지켜봐야 돼. 그래서 국제 정세가 가장 중요한 거다. 공매도보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미치지 말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세요. 공매도에 미치지 말자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야.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제한적이야.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 야, 내가 6%에서 그걸 봤는데 세상에 종가는 7%가 넘게 마무리가 지었네.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1일 영상 보면 1일날 올린 영상 보면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해요.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 이미 하락이 많이 나왔어. 이거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어.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악재는 하나 남은 겁니다. 이란의 개입. 일단 현재까지 보여지는 거는 혹은 중동의 어떤 뭐 결집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정책이 나온다. 뭐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정책. 뭐 파격적인 원유 감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추가적인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여기에는 28 전쟁에 대한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이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는 여기가 진성 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나왔어요. 제 말이 맞았죠, 결국에. 그지만 제가 이걸 예상했다고 하면서 사기꾼이지. 나 이건 예상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차트 분석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이게 이런 거 약간 미신이고 뭐 약간 미신으로 취급하고 뭐랄까 이게 차트 분석하는 게 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평생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에 전망을 했을 때 10월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10월은 여러분 관망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8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28 전쟁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사는 맨날
막 하락하다가 이팔 전쟁 맞추면 자기가 뭐 그걸 맞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신이 아닌데 본인이 이팔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고 이런 자리에서 인버스를 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것들,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건 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월에도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을 통해서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11월 1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솔직히 많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내가 750선을 얘기했어. 근데 750선을 이탈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 코스피도 2300이니까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근데 갑자기 공매도 금지래.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아주 크게 나왔죠. 예. 갑자기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으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갑자기 야 이제 끝났다. 공매도 끝났으니까 이제 떡상할 거야.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지켜봐야 된다. 왜? 한국 시장은 결국에 나스닥의 움직임, 글로벌 악재, 이런 거들의 아니면 글로벌 호재 이런 거들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월은 관망을 조금 하면서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면서 매수를 좀 해봐도 되는 자리긴 해요. 예,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 저점 이탈하면 뭐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이게 내가 틀려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속 내려갔는데 갑자기 급반등 나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 오늘 좀 요거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 제가 지금 이 그은 추세선 여기 지금 가깝죠. 이거를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금융위기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야 돼요. 지금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예요. 역배열 구간에 진입되고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시장이. 그래서 낙관론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이게 지금 150 인버스예요. 선물. 이 인버스를 하신 분들 중에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버스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인버스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 오래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항상 인버스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들이 마이클 버리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리고 나처럼 이런 분석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걸 봤을 때 뭐 악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무조건 손절해야 돼. 그냥 시가 갭 떨어졌을 때 그냥 다 손절하고 나가야 돼. 근데 선물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실 거의 깡통 차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 거의. 내가 선물은 잘 모르지만 이 정도의 파동이면 진짜 위험한 파동이거든. 마이너스 14%가 떨어졌어.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인버스의 이게 14%야. 그럼 선물은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한 틱당 하면 야 장난 아니겠지 진짜. 대박 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났겠지만 여기서 이 대박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매도 금지가 나면서 공매도 금지 이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긴 했어요. 왜냐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지 이거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달 증시 전망을 잘 맞춰. 그쵸? 근데 그러면 선물하면 주토피아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나는 선물을 하지 않고 인버스를 하긴 하는데 거의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인버스를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이었잖아. 반대로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습했어. 갑자기 대규모 막 미친 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론적인 우리가 얘기지만 개떡상했겠죠. 인버스. 그쵸? 제가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빨간색으로 개떡상했겠죠. 이게 결국엔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주의하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를 함부로 하지 말라. 아무리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망을 하면서 관망 지켜보고 오히려 매수를 하는 상황을 연출하자라는 얘기예요. 종목을. 그러면 우리가 한 방향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수면 두 방향을 좀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진짜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 두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그런 전략을 피해야 돼요. 인버스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지키면서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실제로 매매를 하면 통제가 잘 안 돼요. 저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 제발. 본인이 하고 있는 매매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빨리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11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연말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의 상반기의 증시 전망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니까 관망하시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황 전망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